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게 245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제조 경비 요래 놓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래 놨잖아요. 그죠? 아까 질문을 하신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원가하고 비용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가 똑같이 본사에서 직원들 밥 사주면 복리후생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장 직원들을 데려다가 밥을 사줬어요. 그럼 똑같이 복리후생비로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비용이고 이건 원가라는 거예요. 자, 직원들 밥 왜 사준 거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하느라고? 제품을 만드느라고.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같지만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는 제조 경비로 들어가는 거라서 얘는 원가라고 해야 되고 얘는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비용이, 그러니까 원가다 이러면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된 비용들을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똑같은 복리후생비라고 해도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800번대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얘는 원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500번대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까요? 책 보시면 제조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란 상품, 제품과 용역 판매 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 활동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이에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영업 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애들이라서 영업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의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래의 비용이, 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래의 비용이 제품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 경비로 처리해야 된다. 되셨나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조 경비는 제조 원가에 포함이 돼요. 나중에 원가 얘기를 배우면 알겠지만 제품 원가를 구성하는 건 직접 재료비, 직접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조 경비라는 것도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조 경비로 처리 시 제품 원가를 구성하고 이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나중에 원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제조 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출 원가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제조 경비와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급여 나왔네요. 급여 뭔지 아시죠? 자, 근데 급여라고 나와 있지만 밑에 내용 보세요. 급여의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임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월급을 줬어요. 근데 본사에서나 그쪽에서 발생된 거면 급여로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발생된 월급은 임금으로 처리해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끝에 보면 상여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직원들 보너스 주면 상여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잡급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금방 하루 이틀만 쓰고 마는 거죠. 월급의 개념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잡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잡급도 찾아보면요. 500번 때도 있고 800번 때도 있어요. 왜냐면 공장에서도 일용직을 쓸 수도 있고 본사에서도 일용직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500번 때도 있을 수 있고 800번 때도 있을 수 있더라.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급여 지급 시에 이거는 배운 내용이에요. 급여 지급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 이들 공제 항목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예수금으로 했다고 그랬죠.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다가 통상적으로 다음 달에 국가 등에 납부한다. 자, 그 얘기였고요. 다음 이번에 퇴직급여. 우리 직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급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앞에서 배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그걸 갖다 쓰면 되고 없을 때 퇴직급여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다음 3번에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 불쌍해서 밥 사주면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줄 끝에쯤에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복리비가 있고요. 복리시설, 뭐 부담금, 건강보험료, 자, 이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회사에서 반 내주죠. 회사에서 반 내주는 건 뭘로 한다? 복리후생비로 한다. 그 다음에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장례비, 경조비, 위로금. 거기에 뭐 그런 건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직원들 작업복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작업복, 작업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복리후생비에 들어간다. 자, 넘어가셔서 4번에는 여비교통비 말 그대로 교통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가 출장비. 출장 가서 쓴 돈. 출장 가서 쓴 돈은 다 여비교통비로 하시면 돼요. 하나 주의하실 거, 출장을 갔는데 출장비로 받은 것 중에 거래처 직원이랑 밥을 먹었어. 접대비죠? 접대비는 여비교통비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직원한테, 야, 저기 세무서 좀 갔다 와. 야, 얼마 안 되니까 택시 타고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시내 교통비를 지급을 해도 뭘로 한다? 여비교통비로 한다. 이 얘기고요. 다음 통신비. 자, 거기 보시면 전신료. 요즘에 누가 전신을 해요? 그죠? 전신. 전화료, 우편료, 인터넷 사용료 등과 그 유지비로서 통신을 위해 직접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여러분 우표를 사도 통신비가 되는 거고 엽서를 사도 통신비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통신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이요. 가스요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수도광열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공장은 또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료는 전력비, 그 다음에 수도료, 가스료, 유류비 이런 것들은 가스, 수도료. 배정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다음 세금과 공과. 뭐 기업이 부담하는 뭐 세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금하고 공과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세금과 공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법인세는요. 법인세 등이라고 따로 사용하고 있죠. 그거를 세금과 공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거.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시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세금과 공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산금액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게 가끔 나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조합 또는 법정 단체에 낸 공과금도 세금과 공과로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회비라든지 조합회비라든지 그래서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건 우리 회사가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가방 협회에다가 협회비를 냈어요. 그럼 뭘로 처리해야 돼요? 세금과 공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8번에 임차료는 다 아시죠? 자,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부동산을 빌려서 써도 임차료고요. 그 다음에 리스 있죠? 차량 리스. 차량 리스라든지 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임차료예요. 다음 넘어가셔서 9번에 차량 유지비. 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차량 유지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차량에 대한 유지 비용으로 유류세, 차에다 기름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주차비도요. 차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니까 주차비도 차량 유지비고요. 차량 수리비도 차량 유지비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차량 유지비로 한다. 이 얘기고. 또 넘어가 보시면 10번에 운반비. 자, 주의하셔야 돼요. 매출 시의 운임만 운반비예요. 그죠? 매출 시의 운임만 운반비예요. 매입 시의 운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매입한 가액에다가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 소모품비도 아시죠? 자, 소모품을 샀을 때 중요한 건 비용 처리했다 그랬을 때 소모품비예요.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소모품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다음 12번에 교육훈련비.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서 나가는 비용이 교육훈련비예요. 뭐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우리 회사에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직원이 외부에 가서 공부를 해오라고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교육훈련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13번의 도서인쇄비는 도서, 책이죠, 책. 도서, 인쇄물.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나 그 다음에 인쇄물을 만들어 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거기에 인쇄물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명함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14번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을 남이 대신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문제 풀어봤을 때, 뭐 프리랜서한테 번역비를 줬다든지, 그죠? 저희 학원에 지금 아줌마한테 청소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청소 원래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줌마한테 나가는 비용은 뭘로 하라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라 했죠? 우리 직원 불쌍해서 해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 남의 직원을 불쌍해서 해주면 접대비.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 거래처에 대한 접대 비용으로 거래처에 대한 경조금, 선물대, 기밀비, 뭐 밥 사준 거 이런 것들이 다 접대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6번에 보험료, 화재보험료하고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영업활동하고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손해보험에다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요즘에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보증보험. 보증보험도 보험료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 17번에 수선비 나왔네요. 뭔가를 고치면 수선비죠? 근데 이거를 밑에 내용 보세요. 판매 및 관리 업무용 건물, 기품 등의 수선비를 말한다. 옆에다가 수익적 지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 금액으로 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이었을 때 수선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면 조금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넘어가 보시면 광고 선전비. 중요한 건 제품의 판매 촉진 활동과 관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말만 가지고 광고 선전비로 하시면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채용 공고를 낸 거예요. 채용 공고를 낸 거는 광고 선전비예요? 아니죠. 채용 공고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채용 공고에 관련된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다음 19번은 감가상각비는 다 아시죠?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를 한다. 다음 대손상각비는 뭐였었죠? 받을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연구비. 연구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을 연구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산개발비는요. 개발 활동에 의해서 성공을 하면 무형의 자산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경산개발비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잡비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잡비하고 잡손실은 다릅니다. 잡비는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잡손실은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비는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적은 비용을 잡비로 하시면 돼요. 단 조건이 뭐라고요?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해서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 얘기고. 자, 이제 뭘 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뺐을 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까지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의 수익이 또 뭐가 있고 영업의 비용이 또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자는 얘기예요. 자, 249페이지에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그냥 합쳐서 영업의 손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수익은 우리 회사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익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같은 데서는 이자를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매출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밑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자 수익은 금융업 이외에 판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 돈 빌려주면 이자 받죠? 그런 경우나 또는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가입한 경우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국채나 공채나 사채나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것들도 다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려왔으면 사용하는 사용료만큼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도 이자를 주죠? 자, 이런 것들을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기 말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이걸 상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총액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자 수익이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 10,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자 비용이 5,000원이 발생을 했으면 이자 수익만 5,000원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업의 수익에다 이자 수익을 넣어주고 영업의 비용에다 이자 비용을 넣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액주의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그 얘기 있었죠. 이 이자가 올해 치냐 내년 치냐. 그렇죠? 그거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 받았을 때만 현금 배당 받았을 때 주식 배당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계 처리하지 말고 수량과 단가만 조정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 볼까요?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현금 배당 금액을 말한다. 만약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를 새로이 계산하고 해당 주식의 평가나 처분 시에 새로 산출된 수량과 단가를 반영하여 회계 처리한다. 주식 배당 받았을 때 회계 처리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기말에 결산 시에 평가하면 그때서 튀어나오거나 처분했을 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임대료 나와 있네요. 자, 임대료는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아까 이 얘기 할게요.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 건물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얘네 영업 활동이잖아요. 이때는 임대료 수익이라고 해서 제품 제조해서 파는 회사는 제품 매출이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것과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얘네한테는 매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본사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건물의 일부분이 남아있어. 우리 회사가 쓰고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빌려주는 건 영업활동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임대료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해 보시면 알겠지만 400번대가 일반적으로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은 400번대를 사용을 하고 얘는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애들이라서 900번대를 사용을 해요. 영업 외 수익으로. 그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 매출액이 되지만 이외의 업종에서는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된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4번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다 배웠었죠? 결산일이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샀을 때보다 가격이 올라갔으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샀을 때보다 가격이 평가했을 때 공정가액이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을 사용하면 된다. 이 얘기였죠? 5번에 보시면 넘어가셔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도 따로 구분 안 해도 되겠죠?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6번에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은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6번 외환차익하고 외환차손이라는 게 보이는데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외환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환율의 변화 때문에 내가 돈을 외상으로 팔아서 외상값을 받기로 한 날이랑 실제로 돈을 받는 날 환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10월 1일 날 외국의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근데 그 당시에 판매할 당시에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팔았다 가정하면 상품 매출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1,000원어치를 팔았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000원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품을 1달러어치를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10월 20일 날 나한테 외상값을 갚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을 당시의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 1,0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1,000원이 없어지는데 실제로 내가 1달러를 받아서 현금으로 환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오게 돼요? 1,200원이 들어오게 되죠? 맞죠? 환율 차이로 인해서 200원을 돈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이거를 외환차익이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외국 돈의 환율 차이로 생긴 이익이다. 그러면 반대 입장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상품을 외상으로 산 사람 입장에서 한번 해보면 10월 1일 날 상품을 샀어요. 1,000원어치를. 그런데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1,000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10월 20일 날 갚는데 외상 매입금을 1,000원을 갚고 있는데 은행 가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갚으려고 했더니 외상 매입금은 1,000원이 줄어드는데 현금은 얼마가 나가요? 1,20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 매입금 1,000원을 1,200원으로 갚고 있으니까 손해가 났겠죠? 얘를 외환차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환율이 매일매일 변동이 생기니까 그 환율에 의해서 받은 돈이 더 많으면 이익이 생기는 거고 줄 돈이 더 많아지면 손실이 난다. 이 뜻이에요. 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내가 외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외국에 있는 A 은행으로부터 자, 뭐 1,000달러를 차입했어요. 자, 상환 기간은 1년 이내라고 해볼까요? 뭐 1년 이내면 한 뭐 8개월 해볼까요?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되는데 우리는 쓸 때 여기다가 1,000달러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 환율을 알아봤더니 이날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근데 8개월 후에 갚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8개월이면 자,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3월 31일 날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돈을 상환을 하는데 자, 외국 A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00달러를 달러로 현금 상환하다. 자, 그래서 이 돈을 오늘 갚고 있는데 은행에 가서 1,000달러를 갚아야 되니까 현금을 가지고 와서 달러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이날은 원달러 환율이 얼마냐면 이때 1달러당 환율이 1,100원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 차입금을 얼마 갚는데 100만 원을 갚는데 현금은 얼마를 가져가야 돼요? 1,000달러를 바꾸려면 11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갚으면서 110만 원을 준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에 뭐가 생긴다? 외환차손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얘기예요. 9월 1일 날 돈을 8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2020년 9월 1일이라고 볼게요. 근데 우리가 결산일이 되면 우리 자산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월 30일이 돼가지고 평가를 해본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외화가 있죠, 지금. 그래서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에 대해서도 결산일 날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환율을 알아봤더니 1달러당 1,200원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결산일 날 봤을 때 빚이 늘었어요. 1,000원에 빌렸었는데 1,200원으로 올랐으니까 200원씩 1,000달러, 20만 원의 빚이 늘어난 거죠. 맞죠? 부채가 늘었어요. 왜 늘었느냐? 외화를 뭐 했더니 환산했더니 빚이 늘었으니까 손실이더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시하실 거. 얘는 실제로 환전을 한 건 아니에요. 환전을 한 건 아니고 환전해서 계산을 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다가 12월 31일 날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1달러당 900원인 거예요.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빚이 줄었죠? 이럴 때 단기 차입금 100원씩 1,000달러니까 1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죠? 외화를 뭐 해봤더니 환산해봤더니 빚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이더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거 차입하는 거 말고 또 아까처럼 외상으로 팔아볼까요? 미국에 있는 A 상사의 상품 10,000달러를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날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10,000달러 1,000원씩이니까 1,000만 원이에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할 거고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얘도 12월 31일이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1달러당 1,2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늘어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200원씩 10,000달러예요. 그래서 2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늘어요. 얘가 왜 늘었니? 했더니 결산일이라서 외화를 뭐 해봤더니 환산해봤더니 받을 돈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이더라.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대여금 차입금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것도 똑같이 해당된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에 대해서도 결산일에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율 차이는 영업활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자, 251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8번의 유형자산 처분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면 이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거 할 때 해봤죠?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1,000원인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800원어치를 썼더라. 그럼 장부가액이 200원이잖아요. 그쵸? 이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처분하면 이익이 생기는 거고
맞죠? 이거보다 싸게 처분하면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다음 9번에 자산수 증이익.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거. 대주주나 뭐 거래처나 뭐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무상으로 우리 회사에다가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산수 증이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는 대주주가 자기가 건물을 1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니네 불쌍하니까 이거 써 이런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이 생겼고 그냥 받은 거니까 뭘로? 자산수증 이익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의 가격은 그럼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샀을 때 1억 주고 샀다고 하면?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취득한 날에 공정가치를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 밑에 써 있죠. 두 번째 줄에 여기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맞죠? 다음 10번의 채무 면제 이익은 말 그대로 빚을 면제받아서 생기는 이익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잡이익 잡손실 나오죠? 얘는 뭐 분실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생하는 건 잡손실. 잡이익은요. 영업활동하고 관계없이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웠다든지, 그죠? 아니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저희 학원에서 출판사에서 증정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고물상에 팔았어. 그때 다만 얼마라도 생기면 그런 게 잡이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2번의 대손충당금 환입. 반대로 기타의 대손삼각비라는 게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그때 우리 대손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결산일이 되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손 예상액이 1,000원이 있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12,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손충당금으로 1,000원만 잡으면 되는데 2,000원이 더 있잖아요. 그쵸? 그럼 아이고 만 원. 대손을 예상한 게 내년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한 게 10,000원인데 이미 대손충당금 잔액이 12,000원이 있으면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빼줘라.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얼마를? 2,000원을. 근데 너무 많이 잡아서 돌아 들어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했던 거예요. 2,000원. 그쵸? 근데 이게 외상 매출금이거나 바드럼이었을 때 우리가 다른 말로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그럼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예상한 게 너무 많아서 충당금이 너무 많아서 뺄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채권이라고 본다면 어떤 것들 미수금이라든지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손을 예상한 게 10,000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000원이라면 똑같이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를 빼고 2,000원을 빼고 대손 충당금을 환입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대손상각비가 모였으니까 얘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더해지는 거니까 환입이 발생하면 빼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에 해당해요?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왜? 이거 처리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했고 얘는 뭐에 해당하니까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니까. 지금 그게 지금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2번에. 252페이지에 가시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라는 게 있었죠. 자,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감모는 왜 생기는 거예요? 장부상의 재고랑 수량이랑 실제 창고에 가서 조사한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감모라고 그랬어요. 그죠? 재고자산에 대해서 장부상의 수량은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창고에 가봤더니 8개밖에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모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감모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감모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감모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감모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원가성이 있다라고 보고 원가성이 있으니까 뭘로 회계 처리하시라고요? 매출 원가에다가 가산 더해주는 형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비정상감모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은 거라서 얘는 원가성이 없다라고 보고 뭐 한다고요? 영업 외 비용인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 중에 비정상적인 감모분을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14번에 보시면 기부금이 나오네요. 말 그대로 기부하다, 기여하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거고 15번에 보시면 재해손실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한 번 문제 풀어봤었는데 화재가 나서 건물이 타버렸다든지 화재가 나서 상품이 타버렸다든지 또는 후해를 입어가지고 건물이 떠내려갔다든지 자동차가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재해 손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험 차익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가 와서 조사를 하더니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그 보험금을 받으면 뭘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험금 수익 또는 보험 차익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전년도치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럼 전년도치 비용을 이제 와서 비용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치 비용이 아니라 전년도에 내가 잘못 써서 생긴 문제야 라고 해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또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 더요. 그 잘못 기재를 하거나 전년도에 발생된 오류가 중대한 오류라면 전년도 재무제표를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재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밑에 써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쯤에 보면 오류가 전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오류로 인한 영향을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반영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우리 계정 과목 검색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찾잖아요. 그럼 두 개가 나와요. 얘가. 하나는 3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나오고, 하나는 900번대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중대한 오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그냥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전기 오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요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를 먼저 이해를 좀 해볼게요. 전기에 직원 회식비로 현금 지출한 50만 원을 5만 원으로 잘못 분계한 내용이 올해 알게 된 거예요. 3월 11일 날. 이때 확인돼서 적절한 분계를 했대요. 근데 전년도에 45만 원의 차익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현금 과부족으로 해놓고 결산일까지 못 찾아서 뭘로 해놨다는 거예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처리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단기에 3월 달에 알게 된 거예요. 문제 이해되셨나요? 잘 보세요. 그러면 전년도에 직원의 식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50만 원을 지출했을 당시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비로 5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5만 원으로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못 찾고 있었던 거야. 근데 현금이 45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지,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현금이 얼마가 나갔는데 이걸 잘못 쓴 걸 모르고 현금이 45만 원 나갔는데 못 찾았어.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으로 45만 원을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결산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못 찾았잖아요. 결산일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짜잘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냥 현금 과부족 잡손실로 해버린다고 그랬죠. 근데 금액 단위가 너무 큰 거야. 회계 직원이 물어내야 되겠는 상황인 거야. 근데 나는 끝까지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없애고 결산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없애주고 뭘로 해놨냐면 내가 빌려갔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해놨었다고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계 담당 직원한테 돈을 빌려놓은 준 걸로 처리를 해놨던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그걸 오늘 3월 11일 날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5만 원은 전년도치 비용이죠. 근데 이제 와서 찾았어.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찾았으니까 없애고 자, 차번에 복리후생비다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거잖아. 그래서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없애주고 찾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전년도치의 오류다. 그래서 뭘로 하라고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라. 45만 원. 이 뜻입니다. 대신에 얘를 중대하지 않으니까 900번대로 해라. 이 뜻입니다. 만약에 중대한 오류라고 하면 300번대를 사용하면 300번대는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익잉여금을 조정을 하라는 얘기.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죠. 미첩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0번대를 선택하는 거고 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니까 그냥 900번대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